여러분, 자 오늘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의 진로탐색 나침반 인문학교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저는 첫 번째 강의 도시연구와 도시계획이라는 주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현주라고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도시연구 분야와 도시계획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다루는 학문인지, 이런 걸 공부하려면 어디를 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도시계획이라는 분야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중요한 연구 질문이라던가 또 학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계획이란 말을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도대체 도시계획을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도시계획은 뭐라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시 및 공간계획이 대체 무엇이고, 선생님이 속해 있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라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오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가 내드린 숙제 있었죠. 과제에서 다문화 팩트 체크라는 그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다문화는 무엇일까요? 어디서 이런 걸 체험하셨나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성실하게 아주 정답을 잘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다문화란 무엇일까?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다문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잘 하려면 도시계획적으로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공간과 현대 도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환경대학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오면 환경대학원은 그런 대학원에 있는 학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가는 곳이 대학교잖아요. 그런 대학교를 우리는 학부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학교에는 학부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부를 마치고 나서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대학원이라는 과정이 또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대학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겉에서는 그냥 대학교라고 부르니까 다 학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학부와 대학원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대학원은 이 후자인 대학원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학과가 없어요. 서울대학교는. 그렇지만 다른 대학은 관련된 학과가 학부 과정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대학원에서 이런 도시계획이라는 분야를 다루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인 학과에서는 지리학이라던가 도시공학과라던가 사회학과라던가 공공정책학 또는 행정학과라던가 건축학, 토목공학, 자, 이런 곳에서 주로 다루는 학문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학부에서 관련된 과를 찾으라 하면 지리학과, 사회학과, 공공정책학과, 도시공학과, 건축학과, 토목공학과, 이제 이런 것들이 관련된 유사한 학부 과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은 환경대학원 교수이지만 원래는 지리학을 전공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계속 지리교육과 지리학, 그다음에 미네소타 대학에서 박사과정으로 지리학을 하면서 계속 지리학만 공부했지만 지금은 그 응용 분야인 지리학에서 옆에 있는 응용 분야인 도시계획 쪽으로 이렇게 직업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환경대학원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아주 흔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 전공 분야를 좀 더 확장시켜서 인근 분야로 가는 이런 식으로 진로를 설계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를 접목해서 새로운 분야로 가는 이런 융복합적인 진로 설계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융복합적인 연구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고 오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으로 곧바로 온다고 해서 학부는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학부에서 관련된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대학원을 진학을 하시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같은 이런 도시 및 공간계획을 전문으로 다루는 연구기관에서 여러분들에게 더 전문적인 교육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도시 및 공간계획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맛을 보여드리죠. 자, 여러분들 여기 사진 3개 보이죠? 자, 여기 어딘지 아는 사람? 자, 3가지 도시의 모습입니다. 어딜까요? 그렇죠. 프랑스 개선문, 그죠? 프랑스
파리 에펠탑만 아는데 또 프랑스 개성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프랑스 파리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경관 중에 하나예요. 에펠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파리에 가면. 여러분들 파리에 가신 프랑스 파리에 가시면 이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사진 중앙일보 출처가 중앙일보라고 되어 있는 사진은 프랑스 파리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서울하고 되게 다르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하고 좀 매우 다르게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도시도 있어요. 자, 그러면 파리 옆에 있는 도시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한데 어딜까요? 여기 좋아 보이나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생긴 동네 보셨나요, 여러분? 집은 집인데 굉장히 희한하게 생겼죠, 그렇죠? 도시부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구나. 예, 맞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슈퍼블럭이라고 불리는 그 동네예요. 그 바르셀로나에 가시면 이렇게 생긴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하고도 좀 다르게 생겼죠, 그렇죠? 같은 이웃 국가인데도. 자, 이게 슈퍼블럭이라고 불리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도시의 전경입니다. 자, 도시의 건물을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구나. 자, 그럼 가운데 도시는 뭘까요?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네, 여러분들 뉴욕 맨하탄 들어보셨어요? 뉴욕 못 들어봤어요. 뉴욕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 자,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뉴욕의 핵심적인 장소예요. 거기 가면 센트럴 파크라고 딱 중앙에 공원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건물들이 빽빽하게 그 공원을 둘러싸고 이렇게 있죠. 아니 공원을 이렇게 크게 만드느라고 나머지 건물들은 엄청 높게 짓고 엄청 빽빽하게 붙어 있잖아요. 도시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뉴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욕 하면 막 차들도 많고 건물도 엄청 많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이 빌딩 숲 사이에서 찍은 사진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맨하탄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가운데 센트럴 파크라고 중앙에 엄청나게 큰 공원을 만드느라고 이 도시들이 양옆으로 센트럴 파크로 둘러싸고 굉장히 빽빽하게 고층 건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런 모습의 도시도 있어요. 이게 뉴욕의 모습이고요. 뭐 전 세계 도시가 다 이렇게 생기질 않았지만 많은 도시들에게 영감을 줘서 가운데 큰 공원을 도시 한가운데 공원을 만드는 것을 유행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센트럴 파크의 디자인은. 그래서 이 세 가지 도시 다 서로 다른 도시고 서로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도시예요. 하지만 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다르겠죠. 내가 어디에 사냐에 따라서 학교를 어떻게 가고 시장을 어디로 어떻게 보러 다니고 사람들을 어디 가서 만나고 나는 뭘 타고 다니고 이게 완전히 바뀔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에 산다면 또는 센트럴파크 근처에서 산다면 또는 파리에서 산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게 될까? 자,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을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도시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것이, 도시의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뭐 정답은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각 지역마다 또는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어떤 산업이 더 우세한지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조건이. 사람이 몇 명인지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조건과 그들이 가져왔던 역사와 또 사람들의 그런 의사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각각 살아가는 도시의 오늘날 도시의 모습은 다르게 변화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도 언뜻 보면 비슷할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모양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두 도시의 모습을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산다고 해보세요. 자, 어디 가서 살고 싶어요? 오른쪽, 왼쪽? 자, 왼쪽은 아까 봤던 바르셀로나 슈퍼블락이 있는 그 동네예요. 자, 오른쪽은 한국입니다. 인천의 송도 신도시예요. 여러분들 어디가 더 좋아 보이세요? 오른쪽이 더 좋다. 자, 오른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연이 넓게 크게 공원이 있다. 그죠? 자, 신도시니까 이렇게 일부러 만들었겠죠. 자연 공원도 크게. 자연이 가까이, 좋은 자연이 근처에 있다. 또 어떤 점들이 왼쪽과 오른쪽이 다를까요? 물론 쓰는 언어가 다르죠. 그렇죠? 한쪽은 한국어 쓰고 한쪽은 스페인어를 씁니다.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매우 다르죠. 그래서 뭐 어디가 좋고 나쁘고를 사실 비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굉장히 좀 다르게 생긴 두 도시예요. 역사가 다르고 그러면 이런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럭에서 사는 사람과 예를 들자면 인천의 송도 신도시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들은 어떻게 돌아다니고 학교를 어떻게 가고 친구를 어디 가서 어떻게 만나고 뭘 타고 다니고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직장은 어떻게 가게 되고 이런 거 완전 달라지게 생겼죠. 자, 어떻게 달라질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 바르셀로나에서 살면 예를 들자면 이 슈퍼블락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주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 어떻게 갈 것 같아요?
학교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예를 들자면 학교가 이 네모 블록 어딘가 한 군데 있을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어딘가 하나 있어요, 학교들이. 그래서 이 블럭 이거 9개를 모아가지고 슈퍼 블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드냐면 예전에 바르셀로나가 스페인이 엄청나게 막 도시가 팽창하고 발전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막 도시가 빨리 발전하고 사람이 막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막 건물이 올라가고 도시가 너무 난개발이 됐어요. 사람은 너무 몰려 살게 되고 그래서 환경이 너무 파괴되고 무질서해지고 도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정리 좀 하자 해서 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모든 주거 공간을 이렇게 네모 블럭으로 만들고 이것을 또 9개로 뭉쳐가지고 하나의 슈퍼리아, 하나의 슈퍼 블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왜 이렇게 하냐면 교통을 여기서 통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네모 여기 초록색은 그 초록색으로 실제로 가면 칠해져 있어요. 도로가. 그래서 여기 차단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스포블락 안에서의 이 도로들은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게 좁죠. 그래서 여기 주로 나무들이랑 이제 공원처럼 만들어져 있고 차가 못 다니거나 다니더라도 시속 10km 이하로 다녀야 돼요. 자, 여러분들 10km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하 주차장도 시속 20km거든요. 그래서 시속 10km면 엄청 천천히 가는 막 거의 사람이 더 빨라요. 그래서 사람보다 천천히 차가 막 가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차가 이 안에서 다니려면 그 정도로 천천히 사람들의 보행 걸음걸이 속도와 비슷하게 다니고 대부분은 차를 버리고 차를 이 안에 갖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걸어 다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바르셀로나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차들이 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가 그래서 시속 50으로 막 달렸어요. 도시에서. 그래서 슈퍼블럭이 딱 만들어지고 나서 그린존으로 딱 만들고 나서는 자 여기 10km 오지 마세요. 그래서 차를 밖으로 뺐어요. 전부 다. 그래서 차들은 다 밖으로 다니고 이 안에서는 사람들이 자전거라던가 요즘 말하는 전동 킥보드 여러분들도 타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동 킥보드라던가 이제 또 걸어간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최대한 자동차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슈퍼블럭의 예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라던가 뭐 마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멀리 갖다 놓으면 가기가 힘들겠죠. 차를 또 타고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게 쪼개서 작은 마트들을 이 블럭마다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차 타고 가서 큰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장 봐오고 이런 걸 하지 않는 거죠. 학교도 근처에서 걸어 다니고 그래서 뭐 필요한 생필품 사는 것도 조그만 편의점 같은 조그만 마트 슈퍼마켓에서 근처에 가서 걸어가서 자전거 타고 가거나 가서 장을 봐오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동의 모빌리티, 이동을 굉장히 작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는 도시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 멀리 가야 될 때만 슈퍼블럭 밖으로 빠져나와서 자기의 차를 운전하고 저기 고속도로 타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죠. 하지만 동네 인근에서는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다. 우리나라 세종시도 지금 일부 구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까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이런 것도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자동차를 많이 타면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환경이 엄청 파괴되잖아요. 그리고 차를 많이 허용하면 사람들이 더 차를 많이 갖고 와요, 사실은. 그래서 차가 맨날 막혀요. 그죠? 그래서 지나친 도로의 확장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강력한 규제 장치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오른쪽에 송도 신도시를 보시면 다 이게 훨씬 더 최신 것 같이 보이죠? 그죠? 더 최신 거 맞아요. 그래서 최첨단 건물이 막 올라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런 건물들이 다 주상복합이에요. 여기 아파트예요. 사람들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이는 도시의 모습이 신도시의 모습인데 굉장히 고층화시키고 그러다 보면 이런 도시들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옆에 동네를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될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학교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이런 도시에서는. 자, 이런 곳에서 살면 여러분들이 장은 어디 가서 슈퍼마켓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죠, 여기서는.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짓겠어요? 실제로 가보시면 여기 이건가? 어딘가가 큰 롯데마트예요. 가보시면. 근데 여기 다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사는 사람이? 그림에서는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여러분들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차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도시에서 이렇게 고층 건물 위주의 이런 신도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이는 이런 신도시는 사실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동간 간격이 고층이기 때문에 동간 간격이 엄청 넓어야 되죠. 안 그러면 동간 간격이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바짝 붙어 있으면 앞동 때문에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떨어지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널찍널찍하게 긴 건물, 큰 건물을 배치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리가 너무 늘어나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기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송도 신도시를 가보면 걸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다 옆에 있는 건물 갈 때도 차 타고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는 결국은 자동차 중심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시를 어떻게 배열을 하는가, 도시의 건물을, 또 건물의 높이를 어떻게 제한하는가, 또는 도시 모양새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모이고 다니고 하는 이런 삶의 일상적인 패턴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송도 신도시에서 사는 사람과 이렇게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어딜 가고 하는 시간이라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주로 뭘 사기 위해서 어딜 가는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의존해서 자동차 중심으로, 그래서 고속도로가 옆에 있고 대부분 이런 고속화 도로를 통해서 굉장히 먼 거리를 빨리빨리 이동하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한국의 도시가 대부분 이래요. 예, 이런 종류의 도시의 모습이 있고요. 많은 유럽의 도시들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래서 아주 높은 건물은 따로 저쪽에 멀리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블록 안에서 사는. 왜냐하면 유럽의 도시들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인 도시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 송도 신도시처럼 도로를 이렇게 넓은 하이웨이를 만들고 이런 거 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옛날 거를 파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에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21세기 사람들이 살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역사에 따라서, 도시 발전의 역사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도시를 오늘날 창출하는가는 매우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공간을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디자인하고 무엇을 어디에다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왜 그렇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실제로 만들어내고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법을 만들고 하는 곳이 도시 및 공간계획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환경계획학과에서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공간의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이면에 있는 어떤 철학, 어떤 원리, 어떤 이론, 그리고 제도, 또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다르게 살아가는가,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곳이 제가 속해 있는 환경대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와 공간과 이 환경을 디자인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열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시 및 공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얼번 플래닝이란 했을 땐 바로 도시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환경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이고 또는 또 아름답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간에 배치하는 이런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어디에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어떻게 지을까, 이걸 생각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도로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버스가 다니나 자동차가 다니나 자전거가 다니나, 또는 건물을 대체 몇 층까지 허용을 할 것인가, 사람들은 몇 명 와서 살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도시들은, 물론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도시들은 그런 거 없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많지만 오늘날 현대 대부분의 도시들은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국가가 이런 계획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종 신도시 만들 때요, 그 도시 계획을 딱 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그림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심지를 어디다 둘 것인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가, 그러면 중심지의 밀도는 어떻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컴팩트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흩어져서 살 것인지, 한 건물 안에 대체 몇 층까지 허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을 발견해서 계속 고쳐나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 바로 도시계획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은 지자체도 이런 걸 하고요. 예를 들어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관악구 이런 단위에서도 자기들만의 도시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도로 같은 건 다 옆으로 통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만 따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광역도시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층에서 도시를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서로 어떻게 연결시키고 각각의 지역은 어떻게 특화할 것인가. 그럼 서울은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면 창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민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한 산업은 무엇을 어디다가 공장을 배치할 것인가, 이런 계획, 복잡한 계획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도시계획이라고 하고 때로는 도시 및 지역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대한민국 지도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각 광역권별로 어떤 거를 특화해야 되고 도시 중심지는 어디를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게 막 필요해요. 새로운 신도시는 어디다가 개발을 하면 규모는 어떻게 하고 서로 연결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플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학문을 우리가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려면 도시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도시는 어떻게 살아야 돼? 도시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도시가 어떻고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 도시에서 누가 살고 있고 우리가 이게 다니고 하는 이게 교통체제는 지금 효율적인지 안 효율적인지 어떤 게 더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맨날 체크하고 조사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와 도시가 아닌 지역에 포함해서 전체적인 공간이 어떻게 지금 생겨 있고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늘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이제 그런 거랑 관련된 분야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도시계획가 또는 도시계획 분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도시계획이 뭔지는 대충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게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계획과라는 걸 잘 못 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여러 가지 학문 분야가 한데 섞여 있어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도시를 만드는 데 예를 들어서 디자인하는 사람만 할 수 없잖아요. 디자인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또는 건물 하나하나 건축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도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사람은 몇 명을 이주시켜야 되고 어떤 직업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산업을 여기다가 유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 다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경제적으로도 말이 되는가 이런 타당성 평가도 해야 되고요. 그럼 환경 파괴는 얼마나 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 괜찮나? 지속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굉장히 융복합적인 학문입니다. 제가 연구했던 지리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정책학, 생태, 환경, 건축, 미술, 조경, 교통, 환경, 도시공학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다 인접해서 상호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시와 공간과 환경이라는 키워드로 이어내는 거. 이것이 바로 새로운 학문 분야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학문 아니에요. 예를 들어 수학이라던가 지리학이라던가 사회학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죠. 몇백 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당연히 현대 도시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생긴 학문이에요. 도시가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도시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게 당연히 필요해졌죠. 그러면서 발생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학문이라는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새롭게 이것과 이것을 합쳐서 새로운 분야가 이렇게 탄생하기도 합니다. 도시계획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분야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은 한 19세기, 20세기 때 처음 등장한 학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도시는 있었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은 굉장히 최근에 생긴 신생학문 분야다. 다른 기초학문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이 대학에 주로 있지 않고 제가 있는 환경대학원처럼 대학원에 주로 많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복합이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문 분야, 뭐 지리학도 한 사람, 디자인 한 사람, 건축을 한 사람, 생태학을 한 사람, 사회학을 한 사람, 정책을 한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이 모여야지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융복합 학문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서는 전문 대학원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가는 학교가 대학교죠. 그건 아시죠? 그렇죠? 자, 그럼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어디 가시죠? 물론 회사 같은 데 취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어떤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기도 하죠. 자, 그런데 공부를 계속 더 할 사람들은 대학교 안에 있는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죠. 어떤 특정 분야의 공부를 더 하고 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가는 곳이 대학원이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대학교라는 곳은 크게 이런 학부, 무슨 과인 학부와 대학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 합쳐서 부르니까 그냥 대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는 사실상 이런 학부라고 불리는 무슨 과, 무슨 과들과 함께 더 상위 개념인, 더 전문 분야인 대학원이 같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원이 굉장히 큰 그런 대학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런 도시계획을 다루는 분야는 학부에 있지 않고 대학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울대학교에서는 도시계획과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환경대학원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원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대학은 도시공학과 뭐 이런 식으로 학부 레벨의 도시계획과 유사한 학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마다 다 다른 거예요. 서울대학교는 환경대학원이라는 대학원 아래에 이런 분야를 다루는 학과들과 전공들을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우선 환경계획학과와 환경조경학과로 크게 과가 두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환경대학원은. 그래서 환경계획학과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 도시에 대해서 디자인을, 이론을 공부하고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플래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론을 가져와야 될 것인가, 어떤 철학의 바탕으로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 것인가 하는 이론을 연구하는 곳이, 이론과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여러분들 환경을 파괴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요즘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지구의 환경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새로운 건물을 만들고 함에 있어서도 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우리가 면밀히 조사하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환경관리 전공이에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도로 이런 교통 엄청 중요하죠. 사람들이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동시켜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는 교통 분야가 또 있어요. 그래서 교통 전공이 있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도시사회 혁신,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창출을 해서 어떻게 도시를 혁신, 새롭게 이노베이션 시킬 것인가에 대한 또 새로운 연구 분야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환경대학원에도 도시사회 혁신이라는 전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공이 자꾸 만들어지는 도중에 있어요. 그래서 뭐 5번째 전공이 또 언제 생길지도 몰라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환경계획학과 이렇게 4가지 전공이 있고 저는 도시 및 지역계획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과로 가보시면 환경조경학과가 있어요. 조경학과가 영어로 하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은 아키텍처죠. 건축입니다. 건물을 만드는 거는. 근데 건물을 포함해서 건물과 그 주변을 또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건물만 하나 댕그라니 이렇게 지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과 그 건물을 포함한 인근의 환경, 랜드스케이프, 이 경관을 한꺼번에 디자인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이런 것을 환경조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경학과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조경과 도시환경설계. 그래서 도시환경설계는 실제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예요.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신도시는 어떻게 만들어두고 공원은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어떤 식으로 정원과 아파트 동을 이렇게 배치하면 더 좋을 것인가, 이런 걸 실제로 그림을 그려요. 컴퓨터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도시환경 설계고요. 이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경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연구하는 게 환경조경학입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학문이지만 서로 관련은 매우 상관관계가 높지만 살짝 전공 분야가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전공이 6개 전공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전공이 서로 다르지만 도시와 공간과 환경을 연구한다는 점에서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그래서 석사와 박사 학생들을 키워내는 곳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환경계획학과는 아까처럼 도시지역 국토에 대해서 어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획하고 하는 분야고, 환경조경은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가꾸기 위해서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좀 더 실용적인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저희 환경대학원에 놀러 오시면 제가 구경을 시켜드릴 텐데 건물도 굉장히 예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또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제 방문하기가 지금 현재는 어렵죠.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이렇게 특징을 보시면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지식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도 다루고 지리학도 다루고 생태학도 다루고 아키텍처, 건축도 다루고 이제 이런 식을 다 융복합해서 종합적인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이고요. 한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플래닝 스쿨입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가장 오래돼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 4,000명이 넘는 전문 인력을 배출했었어요.
그래서 전문 대학원, 학부가 아니라 전문가 양성 과정인 석사, 박사들을 키워내는 전문 대학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졸업생들은 현장에 나가서 굉장히 그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전문가가 지금은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런 자료가 있는지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대학원이 그동안 어떻게 졸업생들을 배출했는가를 보면 이런 공간 계획 자체가 사실은 정부가 주로 하는 거잖아요. 일반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대학원 출신자 중에서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정부 관련된 기관에 취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학문에 비해서. 그래서 뭐 저처럼 교수가 된 사람도 있고요. 정부기관, 뭐 국회 또는 감사관, 국토부, 국토교통부, 우리나라 환경부, 뭐 각종 시청, 무슨 지자체들 있죠. 그런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뭐 이런 다양한 정부 관련 기관에 취직을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런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의 9%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국책연구원이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국가 정책을 만드는 핵심 띵크탱크라고 그러죠. 그런 연구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과정평가원 같은 게 있는 것처럼 국토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지는 총괄하는 게 국토연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 일어나는 온갖 개발과 온갖 모든 것들이 인허가를 다 연구하고 관장하는 곳이 서울연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시마다 연구원들이 하나씩 있어요. 국가가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종 국토 관련된 연구소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교통연구원이라던가 환경평가연구원이라던가 서울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에 굉장히 많이 취직을 했고요. 또 민간에서도 이런 다양한 연구소들이 있어요. 삼성연구소라던가 뭐 삼성경제연구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아울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도시를 아름답게 조경하고 디자인하는 연구소,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소에 취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민간 기업에 취직하는 건 그래서 땅을 평가해 주는 거죠. 이 땅이 얼마나 앞으로 가치가 높을 것인가. 이 땅은 평당 얼마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 누군가가 가격을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곳이 감정평가원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원에 취직하기도 하고 수많은 건설회사 또는 금융회사에 가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이런 전문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교사가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교로 유학을 가거나 이제 진학을 하기도 하고 진로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공간과 국토, 환경 이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전문가를 키워내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속해 있는 저는 제가 하는 분야가 서울대학 환경대학원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전혀 없어요. 저희 교수가 굉장히 많은데 교수들이 다 전공 분야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이 굉장히 융복합적인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교수진들의 전공을 보시면 저는 지리학이잖아요. 사회학자도 있고요. 경제학자도 있고 정치학자도 있고 건축학자도 있고 실제로 미술, 디자인 전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조경학을 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전공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뭐 예를 들자면 사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주로 공간에 대한 이론이라던가 도시가 그 남자라 여자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역할에 따라서 젠더라고 부르는데 그런 젠더의 역할에 따라서 남성이 이용하는 도시와 여성이 이용하는 도시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여성은 왜 이렇게 돌아다니기 힘든가, 어디 가기 힘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가 또는 이 사회에서 어떤 이런 사회적 관계가 도시를 이용하는데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이런 걸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서 특정한 사회 공간, 문화 공간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다문화 정책 그리고 우리 국토계획은 이런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서포트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하죠. 그래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마이그레이션 이주 초국가적인 이주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누가 이주민이고 지금 어떤 종류의 이주민이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그 도시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동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망라해서 제가 대학원생들에게 가르치는 과목은 예를 들자면 뭐 도시공간 연구, 젠더와 도시계획, 질적 연구 방법론, 이주와 다문화 공간, 뭐 서울에 대한 관악 모든 강좌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것들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 가면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이런 제목의 과목들이 있구나 그래서 알아두라는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각 교수들마다 자기 전공 분야에서 다양한 이렇게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시계획의 모든 것을 지금 오늘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런 분야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으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 쉬운 책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도 이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책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책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공간으로 세상 읽기 제일 왼쪽에 있는 책은요. 제 옆방에 계시는 전상인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저희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집 더 길이 인문사회학이라 그래서 대체 공간으로 이 사회를 바라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한 책인데 굉장히 쉽게 쓰여졌어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으시고요. 도시에서 도시를 찾다. 제목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인가에 대한 개인의 생각에 대한 에세이예요. 그래서 사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김세웅 교수라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하고 환경조경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건축학자예요. 그래서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실제로 훌륭한 건축의 사례, 어떻게 그 훌륭한 건축이 도시에서 어떻게 훌륭하게 어우러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화보, 사진도 굉장히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 디자인이라든지 건축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 도시에서 도시를 찾다. 이 책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무지개떡 건축. 이게 좀 제목이 좀 웃기는데 황두진 건축가라고 이분은 되게 유명한 건축가세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인기 있는 책인데 회색 도시의 미래, 우리 서울이 회색 도시래요. 서울이 굉장히 암울한 도시인데 이 도시를 좀 더 인간답고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도시 디자인을 새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도 굉장히 많고요. 읽으면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화국, 이 책은 프랑스 지리학자인 발레리 줄레조라는 여성 지리학자가 한국의 아파트 현상을 보고 쓴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큼 한국은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흔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쩌다가 이렇게 아파트 공화국이 됐을까? 그리고 한국의 아파트는 어떤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이것도 번역서예요. 번역서인데 제인 제이콥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도시학자가 1960년대에 썼던 책을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계속 번역돼서 계속 새롭게 출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고전이라고 하죠. 명작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에서의 도시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가. 그럼 우리는 도시를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해야 될 것인가. 미국의 사례 연구예요. 그래서 미국의 도시가 좀 궁금하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이 책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제 질문을 좀 던지고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은 어떤 것을 연구하는 곳이고 이곳에 오면 무엇을 배우는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가 실제로 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연구하고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가, 어떤 질문들을 던지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공간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오늘날 도시는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제가 미리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줬죠. 숙제를 줬죠. 여러분들 다 굉장히 답변들을 잘 하셨는데요. 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뭐 적었는지? 그래서 제일 먼저 다문화랑 관련된 키워드를 한번 적어보세요. 3개 이상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잘 적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화, 언어, 서로 다름, 다양성 뭐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문화주의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굉장히 답변을 잘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문화를 배우시나요? 다문화주의를? 배운 분들도 있죠. 요즘에 이게 교육과정에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다문화주의 같은 거 전혀 안 배웠어요. 그 말을 들은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 사회가 최근에 급격하게 다문화 사회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는 다문화가 교과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문화주의는 무엇인가를 아마도 배울 예정이거나 아니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문화주의는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다문화주의보다 훨씬 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에서 많은 어른들이 다문화주의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렸을 때 다문화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다문화 사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최근에서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중요한 키워드로 우리 사회에서 등장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문화주의라는 여러분들 답변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굉장히 답변들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왜 그랬는가? 근데 여러분들 학교요라고 쓴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학교에서 가장 체험을 많이 했다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오늘 답변을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게 학교 외에 또 다른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학생들은 센터라고 했거든요. 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있잖아요. 그렇죠? 센터에도 많이 가시죠. 거기서 다양한 수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센터를 통해서도 배우는 사람들이 있고 학교에서도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또 그 밖에 다른 곳은 없을까요? 센터랑 학교를 벗어나면 다문화가 없나요? 자,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도시 곳곳을 안 다녀봤잖아요. 그쵸? 여러 군데를 학교 말고는 가본 데가 많이 없잖아요. 선생님이 중학생 때도 그랬어요. 사실 학교랑 집이랑 뭐 이런 데 말고는 거의 간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안 가봤을 법한 도시의 어떤 한 동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학교라든가 센터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문화를 많이 체험하게 됐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교과서라든가 책을 통해서 또는 가족을 통해서 다문화를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다문화를 체험하고 알게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다문화 사회를 체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만이 다문화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지금 급속도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 한국 사회만 해도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의 이야기라든가 여러분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현재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은 주로 학교를 다 맨날 다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문화 체험을 많이 했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크거나 또 어른이 되어서 이제 도시 여러 곳을 다니고 이제 사회 곳곳을 다니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문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잠깐 5분 정도 좀 휴식을 하면서 우리가 다음 수업 시간에 이제 2부 순서에서 뭘 할지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썼던 답변을 조금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 자료를 줬던 표들이 있죠. 그렇죠? 그걸 다시 한번 싹 보면서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보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다문화 현상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그 다양한 외국인 관련 통계 자료 보면서 좀 새롭게 배운 사실들이 있었죠.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적어주셨는데 자, 나는 이 통계 자료들을 보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돼서 제일 새롭다, 제일 놀랐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 답변을 다 읽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서로 답변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남의 답변을 모르죠. 나랑 다 비슷하게 생각했을까? 궁금하시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미 드린 자료에도 있는 통계인데요. 한국 체류 외국인들의 변화에 대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도대체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은 외국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는 한국 국적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외국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 그냥 놀러 왔거나 일하러 왔거나 다양한 형태로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외국인이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 중에서 실제로 아주 외국인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뭐 재미교포라던가 제중교포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족으로는 똑같은 한국인인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적에 따라서 우리는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거는 뭘 가지고 분류하냐에 따른데 한국에서는 주로 국적, 내셔널리티, 국적이 뭐냐에 따라서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비춰봤을 때 외국인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는데 한국에서는 법무부에서는 외국인을 분류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외국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체류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뭐 한 달 뭐 또는 일주일 있다 갈 사람도 다 포함해서 장기든 단기든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 전체 다 합치면 한국에 현재 2019년까지 한 250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252만 명 정도.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일부는 아예 제대로 등록을 하고
눌러 앉아서 오래 살 사람도 있어요. 그런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영어 강사로 왔다. 또는 외국인 노동자 비자를 받아가지고 왔다. 또는 어디 사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 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또는 유학을 하려고 한국의 대학교로 유학을 하러 왔다. 그런 사람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한국에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90일 이상을 한국에서 체류를 하려면 한국 자기 관할 지자체에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저 여기 삽니다. 며칠까지 살 거예요. 이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인들을 장기 거주를 위한 등록 외국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등록 외국인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숫자를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상시 체류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 외국인을 따로 이렇게 통계로 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등록을 했든 등록을 안 했든 이 등록을 안 했는데 오래 체류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불법 체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어쨌든 외국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사실이고, 이 추세는 다른 외국에 비해서도, 외국인이 이미 많은 다문화 국가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 OECD 통계에 의하면 OECD에서는 주로 전체 인구 중에서 외국인이 5% 정도 되면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학자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외국인의 비율이 5%가 되는 사회는 그냥 명실상부하게 다문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은 2019년까지 4.9%였어요. 2020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다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입국을 다 막았잖아요. 서로 남의 나라 안 갔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 통계는 전 세계적으로 다 왜곡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2020년 통계를 안 써요. 지금. 그건 너무 일시적인 거고 예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잠시 2019년까지 통계를 주로 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 2019년 통계까지밖에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아직 2020년 통계는 집계 중이에요. 그래서 2019년까지 보자면 한국은 4.9%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9%가 외국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사회로 이제 거의 전환 직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 초반 이제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변에서 전원이 한국은 다문화 사회인가요? 제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원이 그렇다고 얘기했거든요. 한국은 다문화 사회다. 외국인도 많고 외국인에게 친절하고, 또는 뭐 외국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국은 다문화 사회다라고 전부 다 답했어요. 그런데 많은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다문화 사회인 줄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체감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일하는 직장이라든지 내가 사는 곳에 옆에 딱 외국인들이 많아져야지 하고 다문화 사회인가 하고 이제 느낌이 오는데, 자기가 어디에 있고 어디 살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이 많은 곳도 있고 외국인이 거의 없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 각자의 생각은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 사회 사람 중에서 다문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건 모든 사람이 이제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잘 모르겠다. 대체 외국인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처음 알게 된 게 전혀 아닙니다. 한국 사람 대부분도 다 모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아주 세게 체감을 하지 않지만 조만간에 이 인구가 10% 정도 딱 되게 되면 그냥 굉장히 가시화돼요.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다문화 사회구나라고 느낌이 확 옵니다. 그래서 그 퍼센티지가 10%, 11% 정도 되는데 한국은 지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자면 10%도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문화로 전환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종류의 외국인이 제일 많나? 이거는 한국 사람도 거의 모를 겁니다.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체류 자격,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려면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오려고 하세요? 뭐 관광이십니까? 유학이십니까? 노동을 취업해서 오십니까?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그래서 그 체류하는 자격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체류 자격을 부여해요. 그래서 그게 비자 종류가 이렇게 수십 가지가 있는 거예요. 36가지 있어요, 한국에는. 한국에 들어오는 3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세분화된 비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자면 인하인 비자로 왔다 이러면 비전문 분야, 비숙련직 분야, 공장이라든지 이런 축산업이라든지 농업 같은 데 취업하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 비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자를 받으면 이제 그런 분야에만 취업해야 돼요. 딴 데 가면 안 돼요. 그럼 불법 체류가 되는 거예요. 나 여기 싫어, 마음에 안 들어, 또는 여기 너무 힘들어 하고 나 서울로 갈 거야 하고 서울로 가버리면 그 순간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래서 불법 노동자가 된다라는 게, 불법 체류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이없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비자가 만료된지 모르고 계속 한국에 있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기도 해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을 하루라도 오버하게 되면, 넘기게 되면 불법 체류자가 바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신분이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한국에서 시킨 대로 정해진 그 규정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약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단기 방문이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관광이라든지 그냥 한국의 여러 가지 이유로 짧게 방문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외국인들은 F4라는 비자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재외동포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조선족이라든지, 그러니까 중국에 계신 한국 국적은 아니지만 중국 국적자이지만 원래는 민족적으로 한국인인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그러거든요. 재외 한인. 그래서 재외 한인들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몇백만 명 있어요. 그 중에서 중국에 가장 많이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먼 조상들이 그때 당시에 한반도 안에서 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일본이 막 피박을 하고 이래서 이사를 많이 갔어요. 중국 땅, 지금의 만주 땅으로 이사를 많이 갔는데 그분들의 후예들이 지금의 오늘날의 조선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살다 보니까 중국 사람이 돼버린 거죠. 원래 문화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었는데 살다 보니 거기가 중국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국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 국민이 아니게 된 거예요. 자기는 김치도 먹고 말도 한국말하고 사는고 우리 조상은 다 한국에서 왔는데 나라가 중국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의 러시아에서도 한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전쟁 때 거기 갔는데 살다 보니 러시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재외 한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은 좀 특별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많은 논의들이 있었어요. 알고 보면 국적만 다르지 문화라든지 언어 같은 거는 한국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좀 더 많은 특혜를 드리자. 이제 그래서 재외 동포에게는 별도의 비자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F4라고 불리는 비자인데요. 뭐 친척을 방문한다. 한국에 아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척이라던가 형제자매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 되게 많죠. 재외 동포들 중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국에 아는 사람을 방문하러 온다던가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체류하고 싶은 재외 동포들은 F4를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래서 F4 비자를 재외동포 비자를 받게 되면 간단한 노동을 한국에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어학원 강사가 될 수도 있고 한국의 뭐 식당 같은 데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업종에서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허용해 주는 거죠. 재외동포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겁니다. 친지 방문 등 재외동포의 비취업 체류 자격이지만 사실상 취업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거의 우리나라에서 18.4%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일 큰 집단이에요. 그래서 재외동포가 굉장히 많고, 근데 아까 설명했던 E9이라고 불리는 비전문 취업, 외국인 노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한국의 공장이라던가 이런 단순 분야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3년 제한으로 최장 4년 10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비자예요. 그래서 이 비자를 갖고 온 사람은 반드시 처음에 계약을 했던 그 직장에 있어야 돼요.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고용 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이 E9이라는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받게 됩니다. 또는 방문 취업이라는 H2 비자는 E9 비자하고 똑같은 건데 아까 얘기했던 조선족이라든지 이런 재외동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업종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특혜를 주는 거죠. 또 말도 한국말을 하시니까 훨씬 더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서비스업 같이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넓게 취업을 넓게 할 수 있도록 좀 E9 비자보다도 훨씬 더 좀 자유로운 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자를 굉장히 많이 세분화해 놨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에 오려면 이 36가지 비자 중에 하나를 받아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에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내가 똑같은 조선족인데 어떤 사람은 F4 비자를 받고 어떤 사람은 H2 비자를 받는 거예요. 재외동포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서울이라든지 이런 도시라든지 아무 데서나 많이 가서 살아요. 그런데 방문 취업 비자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주로 일하려고 하는 직장 근처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직장이 있는 곳에 그분들은 있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 많은 곳에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비자를 뭘로 받았냐에 따라서 어디에 가서 살게 되고 누구를 만나게 되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가 거의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왜 경기도에 사람이 외국인들이 많은가? 왜 지역마다 어떤 종류의 외국인들이 다 분포하고 있는 방법이 이게 정도가 다 다른가? 그죠? 뭐 대한민국 모든 곳에 모두 외국인들이 다 많은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거의 없고요. 어떤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체류 자격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체류 자격에 맞는 조건이 있는 곳이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도시를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많은 인구들 중에서 대다수가 이렇게 노동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 중에서는 단기로 오거나 뭐 관광 오는 사람들을 빼고는 이렇게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국적자이지만 어떤 분들은 결혼을 통해서 한국을 왔는데 아직까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결혼 이민자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 단계인 거죠. 그래서 국적 취득 전 단계의 결혼 이민 가정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문화 가정이라고 편의상 부르지만 원래 다문화는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뭐 어학원 강사라든지 비즈니스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오는 외국인들을 다 통칭해서 원래는 다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편의상 결혼을 통해서 가족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결혼을 통해서 한국을 방문한 그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냥 부를 뿐이지 이건 한국 정부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원래 의미는 다문화는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국적 취득 전에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온 사람들도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재는 약 16만 명이 그렇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약 40만 명 정도의 국적을 취득했거나 아직은 국적을 취득하기 전 단계인 다양한 결혼 이민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 이민 배경의 그런 다문화 구성원들도 한국에서는 상당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놀랐다고 하는데 그들 중에서는 다문화 가정 중에서는 국적이 중국인 사람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집단이 가장 많은 집단이에요.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것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이랑 되게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오기 쉬웠죠.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원래 외국에 굉장히 많이 나가요. 온 국민이. 그래서 중국은 원래 국적이 한국인 사람들이 되게 아니 국적이 아니고 민족이 원래 한국인 사람들이 원래 되게 많잖아요. 조선족처럼.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원래부터 많이 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족이 아니어도 그냥 중국인이어도 한국에 오게 되는 기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가깝잖아요. 바로 옆 나라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을 오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중국이 많은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화적으로도 같은 유교 국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한국이랑 베트남이랑 뭐 대외 교류 관계라든지 국제 관계 속에서 굉장히 친분이 두터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쪽으로 이렇게 이주하는 것이 이제 많이 정보가 많이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나가서 일을 하거나 결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대만으로 가기도 하고요. 일부는 일본으로도 가기도 하지만 한국으로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도. 그래서 이제 한국과의 베트남의 결혼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고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두 국가 간의 여러 가지 교류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까요? 했을 때 여러분들 다 깜짝 놀라셨죠. 경기도가 제일 많죠. 자, 여기서 경기도인 사람. 저도 경기도인데요 하는 사람. 그래서 경기도 사실 좀 커요. 그렇죠? 서울을 다 둘러싸고 있어서 솔직히 경기도라고 하지만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인천은 쬐끄맣잖아요. 인천 하나랑 경기도 전체를 비교하는 거는 사실은 공정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 훨씬 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는 도시가 되게 많잖아요. 말이 경기도지 그 안에 뭐 수원, 부천 뭐 엄청 도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구가 제일 많이 살아요. 그래서 다문화뿐만 아니고 외국인뿐만 아니고 원래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경기도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서울 다음이 2등이 경기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역전됐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인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서울이에요. 서울, 경기도를 다 합쳐서 2천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은 이제 1,000만 명 아래로 좀 줄었고 경기도는 1,000만 명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원래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원래가.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당연히 제일 많아요.
왜냐? 사람이 많이 살게 되면 거긴 식당도 많아지죠. 공장도 많아지죠. 가게도 많아지죠. 그래서 산업이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도가 일자리가 제일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굉장히 많고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아까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외국인 중에서. 그 사람들이 다 경기도에 있어요. 굉장히 경기도에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서울에는 공장이 없어요. 옛날에 있던 조그만 공장 빼고는 서울은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서울에다가는 신규 공장을 못 짓게 만들은 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새로 공장을 지으려면 다 서울 안에 못 짓기 때문에 다 경기도로 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경기도의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장을 안 가보셔서 잘 모를 수 있는데 다니다 보면 경기도에 이런 다양한 공장과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반도체 연구소라든지 다양한 공장들이 굉장히 많고 화성 같은 경우는 공장이 10,000개가 넘게 있어요. 굉장히 공장 밀집지가 경기도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도 경기도에 제일 많고 기타 다양한 서비스업, 뭐 가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많이 있겠죠.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로 외국인이 많이 몰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서울도 일자리가 많고 서울도 여러 가지 산업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도 높은 거예요. 서울도 많고 하지만 경기도가 더 많다. 그래서 그것은 이 외국인들이 일하러 오거나 방문하는 목적이 이 경기도 수도권 서울 경기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른 동네는 어떤가요? 그래서 군데군데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표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 상위 20개 시군구들 표 드렸죠. 그렇죠? 그 표를 보시면 의외의 도시들이 1등, 2등, 3등 막 이러지 않나요? 그죠? 뭐 안산, 화성 이런 데가 굉장히 사람들 많아요. 서울은 아니에요. 근데 서울 인근이에요. 서울에 가까운 도시들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거기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사람들 왜 거기 많을까요? 화성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장만 10,000개가 넘는 정도로 중소규모의 공장이 화성에 아주 밀집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화성에 제일 많고요. 20,000명이 넘게 있어요. 그럼 안산은 왜 이렇게 조선족 노동자들이 많죠? 제일동부 노동자는 안산에 많거든요. 여러분들 안산 가보셨나요? 안산은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많기로 유명한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예 거리가 다문화 국경 없는 마을이라고 아예 거리가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센터라던가 외국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안산에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산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는 도시가 됐어요. 완전히 다문화 도시예요, 안산은. 그래서 안산에 반올공단이랑 안산에 안산공단이 있어요. 그래서 큰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뿐만 아니라 안산이라는 곳이 다문화 어떤 센터라든가 서비스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안산 국경 없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정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집중 분포하고 있지 대한민국 전체 외국인들이 다 많은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체감을 못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외국인들 한 명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가 다문화 사회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한국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어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공간적으로 불균등하다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공간적인 현상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동네마다 정책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화성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공장이 많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예 공장도 없고 외국인 노동자 한 명도 없는 그런 동네에서는 그게 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동네는 결혼 이민자라든지 다른 종류의 외국인들이 또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동네마다 각 지역마다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종류가 되게 달라요. 수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 동네에서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시마다 도시마다 지역마다 차별화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문화 체험을 했는가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이기 때문에 주로 학교를 통해서 하지만 한국 사람들 기타 다른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어디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디에 일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문화 사회를 다르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 제가 다문화 사회라는 것이 단순히 전 사회가 다 똑같이 다문화가 되는 게 아니라 동네마다 굉장히 체감 온도가 다르다. 그리고 다문화 인구의 구성도 동네마다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인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 중심이 더 많고요. 시골보다는 당연히 도시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다문화는 주로 도시적인 현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초기에 결혼 이민이 농촌 지역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농촌에 많이 있다라고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되게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문화 인구들은 거의 다 도시에 있다. 그래서 굉장히 도시적인 현상이고 도시마다도 좀 다르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문화주의가 대체 뭐냐? 여러분들처럼 국제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다문화 가족이 된 경우만 다문화냐? 물론 그것도 다문화예요. 굉장히 다문화의 전형적인 한 예지만 그것만이 다문화가 전혀 아니에요. 다문화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다. 그래서 다문화주의라는 것은 원래 한 나라가 한 땅에 어떤 특정한 영토에 특정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 사람들을 다스릴 권한인 주권. 그래서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이렇게 싱크로 이렇게 결합시킨 개념이 우리가 흔히 하는 국가잖아요. 근데 이런 근대 민족 국가라고 불리는 이런 종류의 공동체 시스템이 인류 사회에서 생긴 지가 불과 몇백 년밖에 안 됐어요. 다 이렇게 살 것 같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런 거 없었어요. 국가 같은 거 없었어요. 그때는 국적 이런 거 없었어요. 나라 이름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 종교라던가 그냥 지역 공동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카톨릭이에요. 자, 내가 천주교를 신자다.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국적이 뭐냐는 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같은 편이 되는 게 같은 종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는 같은 언어를 쓰거나 같은 음식을 먹거나 같은 문화권인 경우가 한 편인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되지 한 국가라고 해가지고 같은 공동체가 된 것은 인류 역사에서 불과 몇백 년밖에 안 됐어요. 그것은 굉장히 18세기 이후에 생긴 현상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가 시스템이 생긴 것이.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나간 듯 했으나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한 국가가 한 종류의 사람과 한 영토에서 사는 게 이상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외국 가려면 다 비행기 타야 되지만 유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유럽. 그다음에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어떻게 가요? 서로. 자전거 타고 막 가잖아요. 유럽에서는 남의 나라 갈 때 막 자전거 타고 막 걸어가거나 그냥 쓱 하면 그냥 국경도 없어요. 울타리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벨기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네덜란드라고 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보면 그냥 약간 조그만 표시만 있고 국경인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전 지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해야 되죠? 이방인인가요? 그래서 외국인이라 하기도 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왔지만 평생 앉아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손님인가요, 영원히?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해줘야 되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화와 함께 지구와 세계화에 따라서 이 한 영토의 한 종류의 사람이 한 국가가 이루고 한 국민이 된다라는 게 이상적으로만 가능하지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섞여요. 초국가적인 이주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사람들이 관광도 가고 유학도 가고 일하러도 가고 비즈니스하러 가고 누구 만나러도 가고 뭐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아까 보여줬듯이 한국에서도 이런 비자 종류만 36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방식으로 남의 나라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뭘로 봐야 되는가? 어디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럼 이 사람들이 평생 살면 투표도 하게 해줘야 되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20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나? 3년만 살게 해줘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권한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거의 시민처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영주권이라는 게 굉장히 보편화돼 있잖아요. 국민은 아닌데 영원히 그 땅에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미국 시민은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한국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사람들은 대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다문화주의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한 국가가, 한 나라가 한 종류의 사람만 통치하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게 되었다. 그게 세계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화가 진행되고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해지고 서로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라든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도 같이 계속 왔다 갔다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가서 일을 하게 되고 예를 들자면 한국도 많은 기업이 삼성 같은 경우도 갤럭시 어디서 생산하는지 아세요?
삼성 갤럭시 패드랑 갤럭시 폰 베트남에서 다 생산해요. 그러면 삼성이 거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을 거기다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일은 사실은 베트남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럼 삼성은 한국 기업이에요? 베트남 기업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그래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말은 삼성이지만 사실은 베트남에서 엄청나게 많은 생산을 한다. 나이키 공장도 베트남에 있잖아요. 나이키는 미국 건가요? 베트남 건가요? 이런 궁금함이 막 생겨요. 메이드 인 베트남이에요. 하지만 기업은 원래는 미국 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굉장히 한 나라의 한 사람이나 기업이나 단체가 한 나라에만 온전하게 속할 수가 없게 된 세상이 됐어요. 이 세계화로 인해서.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럼 사람은 어디 소속이라고 정해줘야 될까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한 나라에서 10년 이상 살면 그냥 계속 살게 쳐줘야 될까요?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문제가 막 생기는 거죠. 한 직장에서 20년 일했는데 그럼 이 사람은 공동체 일원이 아닌가요? 말도 되게 잘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초국가적인 이주가 많이 생기고 기업의 경제 활동이 국가를 넘어서 국경을 완전히 초월해서 지금 전 세계 경제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복잡한 이주와 이동이 너무나도 빈번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못 타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막 생기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만큼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서 남의 나라를 많이 가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래서 20세기 후반 이후 이런 현상이 아주 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국민으로 또는 영주권자로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규칙이 좀 있어야겠죠. 자, 이런 사람에게는 이만큼의 권한을 주고 이만큼 살았고 이만큼 이 나라에 기여를 했으면 이 정도의 멤버십을 줘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국가마다 다 다르게 만들어지는 거 되게 복잡하게. 그래서 어떤 데는 많이 해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제도가 많이 성숙한 나라도 있고요. 한국처럼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지금 제도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도 있어요. 근데 오래전부터 이미 이민국가였던 나라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어딜까요? 국가 자체가 굉장히 이민자가 되게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나라가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싱가포르. 예, 싱가포르 아주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예요. 거기는 나라도 물론 작지만 그 안에 있는 인구 구성도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막 섞여 살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미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예요. 거기는 아예 소수민족들이 대놓고 굉장히 많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소수민족 자치구도 있고 예를 들자면 50몇 개의 소수민족이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주인이 없었잖아요. 그죠? 원주민이 있었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깃발 꽂고 미국을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 이민자들이 그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미국 같은 호주 이런 데는 처음부터 국가가 이주를 통해 가지고 이민자들에 의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나라가 만들어진 나라도 있고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민자들이 엄청 많이 오게 된 나라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의 한국 같은 나라나 독일, 대표적으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원래는 프랑스 민족, 독일의 게르만 민족이라는 원래 그 땅에 주로 있었던 주류 민족이 있었어요. 근데 세계화가 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인근 지역에서 다 사람들을 시민으로 다 받아준 거예요. 많이 오세요. 이사 오세요. 여기 와서 일하세요. 이래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민 정책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온갖 지역에서 지금 다 이민을 간 거죠. 그래서 독일이라던가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반반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이민자가 많습니다. 이민자와 그의 가족들이. 그래서 이민의 국가가 이제 나중에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민 국가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각 국가마다 이 이민의 역사가 굉장히 달라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주 최근에 다문화 사회로 전환을 하면서 아주 최근에 이주가 활발해진 그런 나라에 속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이어서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중국은 원래부터 다문화 국가로 선언을 했었고 중화인민 중국이 처음에 국가로 이제 등장을 했을 때부터 그래서 옛날부터 중국은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이민족들이 같이 살아서 중화라는 어떤 사상 속에서 그들을 동화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오랫동안 많은 이민족들과 함께 공존한 역사가 있어요. 중국도.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민자들이 막 섞여가지고 한 나라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역사에 따라서 어떻게 이민자들이 존재하는지가 다 다를 뿐 지금 현대 사회는 굉장히
다문화적인 섞임과 공존이 보편적인 윤리로 지금 보편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다문화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외국인 노동자들 다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 가면 그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궁금하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 동네는 아무도 없던데 못 봤는데 뭐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 이분들이 모든 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공장 근처에 있겠죠. 근데 공장 근처에 있는 경우에 대부분인데 어떤 경우에는 서울의 특정 지역에 이들이 아지트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동대문 시장의 네팔 또는 지금 오늘 보여드릴 서울 해화동 대학로 근처에 필리핀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만 실제로 가보면 그들만의 아지트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공간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도시가 워낙 복잡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눈여겨보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지만 여러분들 만일에 일요일 날 낮에 여기를 한번 가보세요. 그 리틀 마닐라라고 불려지는 해화동 필리핀 노동자 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그래서 아까 공장 많은 화성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화성에도 당연히 있어요. 화성에 바란 만세시장에 일요일날 오후에 외국인들이 총 집결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죠. 옛날 시장.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공장이 많은 지역은 외국인들의 집합소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 서울에도 공장도 없는 서울에도 있습니다. 모이는 거죠. 교통이 좋고 한 곳에. 그래서 해화동 같은 데는 지하철 4호선 해화역 1번 출구를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출구에서 나오셔서 이 거리를 쭉 가다 보면 여기에 해화동 성당이 있어요. 근데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지금 한국에 이주자로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국민의 대부분이 카톨릭 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주를 와서도 계속 한국에 있는 성당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양동에 있는 성당에 다 모였다가 거기가 너무 좁고 힘들고 하니까 넓은 해화동 성당으로 옮겨줬어요. 그래서 해화동 성당을 가보면 그 따갈로그어라는 필리핀 토착어가 있어요. 필리핀 공식 언어가 있는데 따갈로그어로 하는 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미사가 아예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미사에도 참여하고 온 김에 모두 사고 먹고 고향 음식도 먹고 물건도 좀 사고 사람들도 좀 만나고 하는 만남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이 길거리에서는 쭉 다문화 어떤 시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필리핀 노동자 거리라고 흔히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곳은 이런 곳이어서 가판대 좌판이 쫙 벌어져서 많은 필리핀에서 온 물건들을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이런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요일날 낮에 가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 해화동 성당에서 미사 끝나고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들이 이제 이 미사를 드리고 그 옆에 보시면 동성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이 동성고등학교도 한국 카톨릭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미션 스쿨이죠. 그래서 이 동성고등학교를 빌려서 일요일에만 라파엘 클리닉이라는 이주 노동자 무료 진료소가 서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뭐 서울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인근에 있는 의사들이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무료로 진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병원도 갈 겸 온 김에 뭐 고향의 음식도 좀 살 겸 미사도 드릴 겸 해서 일요일날 낮에 여기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해화역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교통도 편해요. 그래서 안산 이런 데서 같은 4호선이기 때문에 오기 되게 쉬운 거예요. 멀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교통도 편리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대학로라는 곳은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여기 나타나서 자기들만의 아지트를 이렇게 만들고 자기들만의 문화적인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다른 곳에 비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수월했죠. 더구나 해화동 성당이라는 종교 공동체잖아요. 한국에도 있는 해화동 성당은 되게 큰 성당이거든요. 한국에 있는 해화동 성당의 일원인 거예요, 이분들도. 그래서 같이 미사도 드리고, 물론 한국 사람들은 이 따갈로그 미사를 드리진 않지만 자기들 언어로 같이 미사를 드리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하고 섞여서 사는 건 전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그 섬처럼 도시 안에 작은 섬, 앙클레이브라고 불리는 작은 섬처럼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공간이 한국에서도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미 다문화 국가인 데를 가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이런 세계 대도시에는 이민자 집단이 만든 타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갔어도 뭐 영국에 갔어도 캐나다에 갔어도 계속 한국말하고 김치 먹고 한국 음식 먹고 이런 식으로 만나서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서 놀고 만나서 정보도 교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문화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살아도 자 이제부터 여기 왔으니까 너네 다 한국말만 해.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음식만 먹어. 또는 너네 나라 말을 하지 마. 이러면 다문화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동아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도 해봤어요. 많은 나라들이 자 이민자들은 이 땅에 오시면 자 이제부터 영어를 쓰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자 각국의 언어를 버리세요. 여기 와서 동화되세요. 라고 동화를 강요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많은 이민자들은 이사를 와서 그 땅에서도 자기만의 문화 이런 식으로 리틀 마닐라처럼 해화동 한복판에다가 자기들만의 아지트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따갈로그 미사도 이렇게 막 드리고 자기들만의 이런 장터도 만들고 라파엘 클리닉처럼 이런 무료 진료소 같은 것들을 있고 이런 식으로 미국이든 영국이든 캐나다든 싱가포르 어디든 자기 고유의 언어와 고유의 문화와 고유의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서 이런 주류 사회와는 좀 다른 이게 소수의 파켓 같은 이런 동떨어진 이런 작은 섬 같은 공간들을 도시 안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곳을 다문화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공간은 굉장히 동떨어진 공간인 동시에 굉장히 이질적인 문화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해화동 이 성당 근처처럼.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글로벌 도시, 큰 세계적인 도시에는 다 있어요.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있어요. 서울에는 이런 리틀 마닐라 같은 게 대표적인 공간이지만요. 금호동 같은 경우는 몽골 타운이 아예 있어요. 건물 전체가. 몽고 관련된 서비스와 몽고 음식만 파는 그런 건물이 아예 딱 있어요. 몽골 타운도 있고요. 그 동대문 시장에 일요일날 오후에 가시면 네팔 공동체도 있어요. 네팔 사람들만 거기 알아서 모이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한국은 또 유명한 데도 있죠. 한국의 그 대림동이라든지 가리봉동 일대에는 조선족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조선족들은 거기는 한국에 워낙 많기 때문에 조선족들은 워낙 주류 집단이 주류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굉장히 큰 공동체 집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필리핀 사람들은 일요일날 한시적으로 이렇게 작은 공동체를 만들겠지만 만약에 이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리틀 마닐라가 서울에도 있고 동두천에도 있고 화성에도 있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람들이 한국인이 된다기보다도 한국에 있지만 또 다른 필리핀, 동시에 한국인이면서도 동시에 필리핀인으로 동시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도 좀 잘해요. 또 한국 사람들하고도 친해요. 그러면서도 또 자기들만의 문화와 자기들 친구들끼리 만나서 고국의 정보도 얻고 자기 음식도 같이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한국 안에서도 한국인이지만 또 한편은 또 외국인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졌어요. 옛날에는 일단 이주를 딱 가버리면 그다음부터 연락이 단절되잖아요.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하기 힘든 그 시절에는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든 좋든 싫든 그 땅에서 그 나라의 말을 배우면서 그 나라 사람처럼 살았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차라리 한국에 왔더라도 뭐 한국에서 질서를 잘 지키면서 살면 될 뿐이지 필리핀은 필리핀어를 계속 쓰고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어도 계속 같이 쓰고 한국어도 같이 쓰면서 그러면서 공존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지만 다양한 언어로 말할 권리, 한국이지만 다양한 문화를 계속 유지할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자. 이게 바로 다문화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공간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와 언어와 관습과 이런 서로 다른 생각들을 인정해주고 자 그런 방식 있는 그대로를 서로 인정해주고 아 그것도 좋네. 그러면 그냥 같이 살자 그냥. 너는 여기서 베트남 음식을 먹고 난 여기서 한국 음식을 만들고 가끔 교환해서도 먹기도 하고 나도 같이 가서 그냥 베트남 음식도 같이 먹고 베트남 친구들도 와서 한국 음식도 같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각자의 문화를 존중해 주면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게. 다르지만 같이 사이좋게 살아가는 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거, 존중하는 상호 존중의 사회를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말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지금 겪고 있어요. 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갈등도 생기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종교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큰 갈등을 겪기도 해요. 그래서 불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민자들이 초기에 정착할 때는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어느 나라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지금 이 필리핀 이주자들이 그런 과정일지 몰라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지금 잘 갖고 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들이 일요일 한시적으로만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제한된 공간에서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주류가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언어와 자기들의 그런 관습을 지키면서도 한국의 한 공간에서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들면서 이렇게 공존해서 사는 것이 가능은 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작은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문화 공간들이 곳곳에 많아지게 되면 원래 살던 사람들도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럼 나도 같이 가서 좀 해 보고 같이 해 보고 참여도 같이 한번 해 보고 같이 먹어 보고 이제 이렇게 될 기회가 많아지겠죠. 그쵸? 그러다 보면 서로 같이 공존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되는 사회가 어느 날 오는 거죠. 원래 좀 서로 다른 사람끼리 같이 사는 거야. 그 같이 존중해 주는 게 더 편해. 이게 더 맞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를 우리는 다문화가 잘 정착된 다문화주의가 잘 정착된 사회라고 이제 부르겠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그런 사회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너무 시작 단계예요. 외국인이 한 4.9% 있는 아주 굉장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한국의 다문화주의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시민으로 성장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일하느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주의 미래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근데 한국은 지금 다문화주의로 막 전환을 막 해가고 있는 신생 다문화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다문화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공간이 어떻게 변화해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회화동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다문화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있어요. 뭐 농구, 배구 리그도 있고요. 인근에 은행도 있고요. 뭐 센터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 센터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이게 그냥 사람들만 모인다고 이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좀 가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좀 사진 처리를 했는데요. 실제로 가면 이분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해화동 공동체는 자기 삶의 중심, 일요일 날 잠깐 몇 시간 방문할 뿐이지만 매주 오고 자기 삶의 중심이고 안식처이자 쉼터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외국인 노동자로 지금 한국에서 있지만 전직 교사였던 사람도 만나고 전직 노동자였지만 한국에 와서 새로운 종류의 노동을 하는 사람, 한국에 온 지 20년이 훨씬 넘은 사람,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지만. 한시적이고 작지만 본인들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안전 공간이 되는 거죠. 세이프 스페이스.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쉼터이자 해방구 역할을 하는 이런 다문화 공간들이 좀 순기능을 하면서 좋은 역할을 하면서 도시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이런 공간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도 잘 수용되는, 잘 조화롭게 잘 공존하는 이런 사회가 이제 바로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다문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